5번째, 상상력, 마음의 가능성. 당신이 찾고 있는 기회는 당신의 상상력 안에 있다. 상상력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장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다. 상상력이란 문자 그대로 인간이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장이다. 책상이나 소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모양, 무게, 그림자를 가진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은 상상력을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했고 몇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을 분석해 그 중량을 계산하고 구성 원소를 측정했다. 또 인간의 상상력으로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인간에게 단 하나의 한계는 오로지 이 상상력을 어디까지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아직 인간은 상상력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다는 것도 이제 겨우 알았을 뿐이다. 상상력의 2가지 활용 방법. 상상력에는 2가지 활동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합성적 상상력이며 다른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고방식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을 합성시킨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만 경험이나 교육, 인생 철학을 재료로 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사실 지금까지 발명가 대부분이 이 합성적 상상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수없이 많이 해결해왔다. 창조적 상상력은 한계가 없는 인간의 마음을 무한한 지성과 직접 교신시키는 힘이다. 영감이나 마음속의 범등인 등은 창조적 상상력이 작용한 것이다.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해명하거나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 창조적 상상력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급속히 회전할 때 가령 강렬한 소망으로 마음이 두근거릴 때 그 힘이 발휘한다. 따라서 창조적 상상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활발해지고 날카롭게 연마된다. 상업, 공업, 금융업 등 각계의 지도자나 화가, 음악가, 시인, 작가 등 뛰어난 예술가들이 이 창조적 상상력의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희망은 단순한 사고의 번뜩임에 지나지 않는다. 몽롱한 아지랑이가 깊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형체가 되어서 현실화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소망을 부로 전환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합성적 상상이지만 창조적 상상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훌륭한 훈련을 통해 상상력을 키워라. 당신의 상상력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 힘이 약해졌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더 많이 사용하고 연마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상력이란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움직임이 멈추는가 해도 결코 시들어 죽지는 않는다. 잠시 당신의 합성적 상상력이 소생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기 바란다. 당신의 소망을 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합성적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원을 눈에 보이는 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 중에서도 합성적 상상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을 한번 보고 읽고 나면 다시 이 단계를 되풀이하여 읽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신의 소망을 돈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단계에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소망을 위한 계획을 정확히 종이에 적을 때 소망은 차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소망을 계획하여 종이에 쓰는 일, 그것이 사고를 돈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란 것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은 대자연의 싱그러운 힘이 작용하여 작은 물질들이 결합하고 진화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물론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온자는 그 하나하나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망이란 사고의 번뜩입니다. 이 번뜩임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돈을 벌고 싶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번뜩인 순간부터 당신의 육체나 두뇌는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대자연이 지구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한 것과 같은 똑같은 불면의 법칙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 법칙의 힘을 빌리면 우리는 불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법칙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실화를 통해 마땅한 불을 실현해주는 이 힘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 한다. 그것이 이 법칙을 해명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신의 조화라는 것을 불가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그것을 절대로 해명할 수 없는 것일까? 실제로 대전의 법칙은 천재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작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는 상상력의 작용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번 읽는 것만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되풀이해서 읽어주었으면 한다. 불은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계산 축적의 출발점은 상상력이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착상은 상상력에 의해 개발된다. 그러면 실제로 상상력이 얼마나 거대한 불을 구축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아주 오래전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도시에 왔다. 그는 어느 작은 약국 앞에 마차를 세우고 그 약국 후문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젊은 점원과 거래를 시작했다. 이 두 사람은 1시간 이상이나 카운트 뒤에서 은밀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친 뒤 늙은 의사는 마차로 돌아와서 낡은 주전자와 약을 휘젓는데 쓰는 커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 점원은 주전자를 조사한 다음 안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 의사에게 건네주었다. 500달러라는 되는 그 돈은 점원이 이제까지 모은 전 재산이었다. 의사는 어떤 공식이 적힌 메모를 점원에게 주었다. 그 메모에 적혀있는 공식은 주인자의 어떤 것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이었으나 의사도 점원도 그 주인자 속에 막다한 부가 만들어 지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늙은 의사는 그 메모가 500달러에 팔려 대단히 기뻤고 점원은 점원대로 비록 메모와 낡은 주인자를 사는데 지금 돈을 몽따 털었으나 커다란 기회를 잡은 것에 매우 흡족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투자가 언젠가는 알라딘 램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황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점원이 산 것은 아이디어였다. 낡은 주인자와 커다란 나무 막대 공식이 적힌 메모지는 정말 우연히 모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주인자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원래 주인의 의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비밀의 요소를 새 소유주인 점원이 혼합시켰을 때부터였다. 주인자가 황금으로 만들어낸 원인, 즉 점원이 혼합시킨 비밀의 요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해답을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다. 주인자의 내용물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계속 막대한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이 내용물을 만들려면 막대한 양의 설탕이 필요하므로 사탕수수 재배나 설탕의 정제 또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수억 개의 유리병을 소비하면서 유리공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다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광고업자 등에게 일을 주었고 이 주인자의 내용물을 아름답게 상품화한 예술가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주었다. 이 낡은 주인자 덕분에 작은 도시가 남부 최고의 상업도시로 발전했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고 또한 주인자의 솟아나는 황금으로 남부 최대의 대학교가 건립되었고 성공을 꾸는 수천 명의 젊은이가 그곳에 공부하고 있다. 나는 아나에게서 이 마법의 주인자를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 점원이 낡은 주인자를 산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아내를 만났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사실은 내가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때 우리가 마신 것이 그 주인자의 알맹이였다. 이제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준 낡은 주인자의 비밀을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앞으로 코카콜라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그 부와 발전이 하나의 작은 아이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바란다. 또한 아서 캔들러라는 그 점원이 메모지에 적힌 곡식들을 혼합한 것은 상상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좀 더 생각해보자. 이치에게서 말하는 1단계
성공 철학이야말로 코카콜라를 온 마을의 도시와 전 세계가 보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공 철학을 알아두면 당신도 코카콜라 같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이야기는 훌륭한 교육자이자 목자였던 프랑크 캔슬러스에게 직접 들었다. 캔슬러스는 대학교 시절 교육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대학교 총장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점을 개선하리라 생각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낡은 교육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뜻대로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학교를 건립하는 데는 100만 달러라는 거금이 필요했다. 그런 거금을 어디서 어떻게 모아야 좋을지 몰랐다. 큰 뜻을 세웠지만 젊은 목사는 지금 문제로 마음이 괴로웠다.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에 있거나 이 고민은 그를 따라다녔으며 나중에는 고민에 집착하기에 이르렀다. 캔슬러스 박사는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먼저 자기의 목표를 향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 번 더 어째서 새로운 대학교가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필요의 목표를 정확히 했다. 캔슬러스는 명확한 목표가 불타는 소망의 밑받침이 될 때 의욕과 열정과 상상력이 용성치는 것을 인식했으나 그렇다고 어디서 어떻게 100만 달러를 만들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서 그가 일반적 상식에 따랐다면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고 포기했을 것이다. 내 생각은 매우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나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캔슬러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직접 들어보자. 어느 토요일날 오후에 내 방에 100만 달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벌써 2년이 넘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왔지만 생각하는 일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은 듯이 일주일 내에 100만 달러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캔슬러스는 어떻게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한 기간에는 반드시 그 돈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단호한 결심 한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기묘한 확신이 솟아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오랫동안 이런 결단 내리지 못했는가? 돈을 벌써 오래전부터 너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부터 일은 차츰 진행되었습니다. 캔슬러스는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설교를 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주제는 많은 일, 지금 나에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그리고 즉시 설교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었다. 캔슬러스도 준비를 끝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미 100만 달러가 손에 들어온 듯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그는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여 부디 100만 달러가 모으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흥분을 간직한 채 술고 장소로 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술고를 시작하기 직전에 원고를 빠뜨리고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잠재우지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아두고 있었으므로 무리 없이 술고를 시작했다. 캔슬러스는 온 정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자신이 쓸간 이 이상을 설파했다. 만일 지금 그 손에 100만 달러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상세히 그리고 절실하게 설교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실용적인 능력을 익히고 풍부한 따뜻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대학과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가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 내려오려고 할 때였다.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신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 외양팔을 벌리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당신의 설교에 감동했습니다. 만일 100달러가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제 사무실에 오시면 100만 달러로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피터 D. 아미입니다. 다음날 아침 캐즐러스는 아모의 사무실에 100만 달러를 기부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일리노이 공학대학의 전신인 아모 공학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100만 달러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는 캔슬러스가 2년에 걸쳐 마음속에 품고가 지켜온 소망이 견고하게 들어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가 돈을 손에 넣으려고 결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서부터 불과 36시간 이내에 100만 달러나 되는 막대한 돈이 현실이 되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저는 캔슬러스가 가지고 있던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라는 소망은 대단히 진기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캔슬러스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념할 만한 토요일 지금까지의 모호한 생각을 뒤집어 일주일 이내에 돈을 손에 넣겠다고 결심한 결단력에는 보통 사람으로 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가 100만 달러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믿음의 법칙은 현재에도 살아있다. 물론 당신도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불멸의 법칙은 젊은 목사가 사용하여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성공을 품고 있는 씨앗이다. 코카콜라 신화를 창조한 아서 캔들러와 100만 달러의 설교를 한 프랑크 캔슬러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단순한 아이디어를 불을 받고 싶다는 놀라운 법칙을 알고 싶다는 점이다. 근면과 정직만이 불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성실하게 일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 또한 오산이다. 막대한 부를 획득하려면 간결하고 강렬한 소망의 대잔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 물론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사고의 번뜩이며 상상력의 작용을 빌려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영업사원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팔리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이디어를 잘 이용해서 팔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평범한 영업사원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성과를 끝내고 만족한다. 한 예로 어떤 출판업자는 독자 대부분이 책의 내용보다는 제목을 보고 책을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하고 포즈와 제목만 바꿔서 출간했더니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했다. 시시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상상력이 가져온 승리다. 아이디어란 딱히 정가가 붙일 수 없다. 그 값은 아이디어의 고안자가 붙이는 것이다.
그 사람이 현명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만들어낼 것이다. 아이디어 고안자와 그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손을 잡고 협동하여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성공 이야기가 시작된다. 카네기는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모음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부를 주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은 우연히 기대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 물론 그 우연에서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최고로 현명한 인생 실근은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확실한 우연이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재산을 축적하기까지는 25년 동안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나에게 성공의 열쇠를 가져다준 우연한 기회는 앤드루 캐네기를 만난 것이었다. 그는 캐네기가 내 마음에 심어준 가치는 성공 철학을 정리하여 완성한다는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25년의 결친 노력과 연구 결과가 정리된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고 성공을 거두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시작된다. 위대한 성공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아이디어는 카네기를 통해서 얻었으나 그 후 나의 글에 명확한 목표 달성에 대한 소망 그리고 25년간의 부단한 노력 등이 종합되어 이 책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절망이나 낙담, 일시적 패배나 비관, 비판, 일상적으로 느껴온 시간 낭비에 대한 불안 등으로부터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굳은 소망이었다. 이 아이디어가 카네기 덕분에 비로소 내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이 불꽃을 끄트려서는 안 된다.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나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아이디어가 스스로 힘을 가지면서 크게 성공했으며 결국에 나 자신이 지배될 정도로 발전했다. 아이디어란 그런 것이었다. 처음에는 생명과 활력과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 자체의 힘이 얼마나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다.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것을 창조하는 두뇌보다 훨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6. 여섯 번째, 계획, 행동을 부르는 불타는 소망.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당신의 실패의 원인은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면 된다. 당신의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이다.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은 모호한 추상적 세계에서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점점 구체적 세계로 발전한다. 제1단계에서 소망을 돈이나 그 밖의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소개했는데 그중 제4원칙에서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을 옮길 것이라고 말할 것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지금부터 그 면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겠다. 첫째,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이 협력자들의 힘을 빌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준비한다. 둘째, 협력자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협력을 해줄 사람은 없다. 또 현명한 사람이라면 보답도 없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답을 반드시 돈으로 할 필요는 없다. 첫째, 협력자들과는 적어도 주 2회 이상 되도록 자주 만나야 한다. 계획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협력자들과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다. 첫째, 당신은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더불어 절대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교육과 경험 그리고 재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효과적으로 계속 혼합 조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거대한 부를 구축할 만한 경험이나 재능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를 축적하는 계획은 반드시 협력자의 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협력자들의 검토와 성인을 얻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패했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된다. 최초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럴 경우 주저할 것이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도 실패한다면 또다시 그 다음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포기한다면 인내력 부족으로 하다는 점거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어떤 일에도 성공하기 어렵다. 단단히 맹심해 둘 것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는 사실이다. 당신의 실패의 원인은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 재도전하면 된다. 일시적인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계획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이다. 그리고 중간에 단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제임스 힐은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자금 마련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적으로 실패한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 그 실패를 역전화시켰다. 해리포드는 창업 당시뿐 아니라 상당한 실업가가 되어서 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실패를 여러 번 맛보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짜내면서 최후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거대한 부를 구축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승리의 밑에 깔린 일시적인 패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패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부를 쌓는 일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실패는 당신의 계획이 서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다. 실패하면 적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다시 목표를 향해 출발해야 한다. 도착하기 전에 단념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포기자가 되어 버린다.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자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을 정성스럽게 종이에 써서 침실의 벽이나 화장실 안 식탁이나 책상에 붙여놓기 바란다. 그리고 계획에 필요한 협력자를 모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반면에 승리한 자는 결코 포기가 없다.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당신은 리더가 될 것인가 부하가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긴다. 금전적인 면에서 부하는 당연히 리더만큼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부하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도 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어떤 리더라도 처음에는 부하에서 시작했고 노력과 상상력을 이용해 성장하여 리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리더의 지식을 현명하게 따르지 못하는 자는 거의 예의 없이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현명하게 리더를 따르는 인물만이 가장 빨리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현명한 부하만이 그 리더로부터 지식과 기회를 얻는 것이다. 다음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한 11가지 조건이 있다. 용기. 용기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감과 용기와 모자란 리더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리더 아래 계속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부하일 뿐이다. 자기 통찰력.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조절할 수가 없다. 또 엄한 자기 통제력이 있는 리더에게 현명한 부하가 따른다. 두터운 정의감. 공평한 마음과 정의감이 없이 타인의 존경을 모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단호한 결단력. 우유부단함은 자신감이 없는 증거다. 결단력이 없고 갈피를 잡지 못한 리더는 따라갈 수가 없다. 실행 가능한 계획. 성공이라는 리더의 일을 계획하면 반드시 실행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각으로 행동하는 리더는 마치 키가 없는 배와 같이 언젠가는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열심히 일하는 습관. 이들로서 절대적인 조건은 부하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습관이다. 쾌활한 성격. 리더에게 존경심이 모아야 하므로 쾌활의 성격이 중요하다. 너그러운 마음. 리더는 부하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부하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 리더의 업무는 모든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투철한 책임감. 리더는 부하의 실수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각오 없이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면 리더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부하의 무능은 자신의 무능이라고 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가 협동시. 리더는 협력체 아래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하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리더에게는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에는 협력이 필요하다. 부하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의무가 있고 리더에게는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에는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리더의 조건 11 항 항목을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조건은 다양하다. 어떠한 이러한 조건을 몸에 익힌 리더만이 좋은 기회를 얻어 성공할 수가 있다. 리더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부하의 존경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부하의 전공에 이해를 모으는 왕자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힘으로 자신의 권위를 물리고 나가는 패자 유형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힘으로 억누른 리더가 최후에 살아남은 예는 없다. 독자나 전제 군주가 반드시 실추되는 것은 의심심장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힘을 내세우는 리더에게 절대로 마음을 우러나는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폴레옹, 무솔리, 히틀러 등은 힘에 의해 리더였으나 나중에는 그의 주기도 박탈당했다. 그리고 부하들의 지지를 얻은 리더만이 생존한다. 사람들은 힘으로 지배한 리더를 일시적으로는 따른다. 해도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쳐 따르지는 않는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리더는 꿈꾸는 사람은 패자가 아닌 왕자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왕자야말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새로운 타입의 리더다. 다음으로 실패한 리더의 원인을 10가지로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중요하다. 정밀한 사고와 계획의 부족. 유능한 리더는 사물을 상세히 분석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있다. 리더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핑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 또한 리더가 부하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계획을 제금되고 하지 못한다. 긴급한 사태나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이나 나태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공한 리더는 반드시 스스로의 지위와 관계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찮고 번거로운 일을 꺼리는 마음.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건 자진해서 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 어떤 일시 물건이 될 수 없다는 사람이다. 말은 우수한 리더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행동보다 지식을 내세우는 자만. 지식만 내세우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지식을 이용해 생산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을 행동하도록 도울 때만 대가가 주어진다. 부하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질투. 부하가 자기 주의를 빼앗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리더는 그 두려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유능한 리더자는 자기 주의를 가는 것을 모든 것을 응가하여 그 임무를 정통한다. 그래야만 중요한 문제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능한 리더는 남의 능력을 능숙하게 이용할 줄 안다. 단독으로 일하기보다는 유능한 부하를 함께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상력 부족. 상상력이 모자라면 긴급한 상태에 잘 대처할 수 없거니와 부하를 효율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부하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리더는 반드시 그들의 미움을 산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의 명예에 손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부하가 명예를 얻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단순히 돈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윤호가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가급한 성격. 가급한 리더는 존경하는 부하는 없다. 그리고 가급한 성격은 리더의 인내력을 활력을 파괴하므로 결국 자멸할 것이다. 성의 부족. 자신에 대해, 동료에 대해, 그리고 상사나 부하에 대해 성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리더를 남을 수 없다. 성의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 이건 실패의 최대 원인이었다. 특권 남용. 유능한 리더는 부하에 용기를 준다. 부하의 마음을 공포심에 이야기하는 것 결코 하지 않는다. 부하는 자기의 특권을 강요하려는 리더는 힘에 의한 리더의 부위에 들어간다. 훌륭한 리더라면 부하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평한 마음으로 대하고 특권을 강요하지 않는다. 지위와 신분가시. 실력 있는 리더라면 부하의 존경을 사기 위해 지위나 신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지위나 신분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많다. 친절한 진실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 따라서 거칠이나 형식이 필요 없다. 이상은 실패한 리더와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신에게 이러한 결점이 있지 않은가 주의 깊게 검토하기 바란다. 이상은 실패한 리더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원하는 직업을 얻는 방법.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 좀 더 확실한 원하는 직업을 얻을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음에 7가지 항목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바란다. 첫째, 당신이 바라는 일을 확실히 정한다. 돈을 벌 수 있다 하면 어떤 일이라도 좋다는 사람에게는 결코 돈 되는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혹시 희망하는 일이 없으면 스스로 창업하면 된다. 둘째,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결정한다. 셋째, 희망하는 회사의 경영 방식과 사장의 인격, 성진, 기회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넷째, 당신이 재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당신의 의욕과 재능과 노력에 어떻게 조화할 수 있지 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이제 여기까지 오면 주의나 성진에 대한 것은 잊어버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든 주세요라는 소극적인 말을 하는 것은 중지한다. 단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 여섯째, 마음속에 당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그 방법을 상세히 알기 쉽게 문장화한다. 그리고 완전한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만든다. 일곱째, 자기소개서를 목표하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다음은 그 사람에게 맡긴다. 어느 회사나 자기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재를 찾고 있으므로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7가지 항목을 실행하는 데는 2-3일 혹은 2-3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써 수업이나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말단 생활을 몇 년을 앞당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당신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5년 이상 단축될 것이다. 사다리로 오를 때보다 먼저 올라가고 싶은 사람에게 반드시 산중하고 과감한 계획이 있다. 경영자와 직원 관계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경영자와 직원, 손님 세 사람 관계에서 경영자와 직원은 종전과 상하 관계가 아니고 함께 협력하여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 관계일 뿐이다. 과거에는 경영자나 직원 양자가 모두 싸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금이 싸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을 싸게 팔고, 경영자도 우리 것이 쌉니다 하고 자기 상품의 서비스 싸게 팔아왔다. 다시 말해서 양자가 모두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할인 판매에서는 서비스도 A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 각 기업마다 A와 서비스를 절대적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 방침은 경영자는 물론이거니와 직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영자도 직원도 최종적으로 손님에게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나 상품을 싸게 팔아 A와 서비스가 소홀해지면 결국은 양자 모두가 손님에게 외면당하게 된다. 그 해로 가스, 계란기, 검침은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시대에 떠올려보자. 당황해서 급히 문을 열면 검침은 무리한 보정에 짚을 놓고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세워놓을 작정이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요즘 검침원은 신사처럼 A와 서비스 정신을 갖춘 태도로 보인다. 한편 당시 이처럼 무례한 검침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한 석유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친절한 서비스로 미국 전체를 정념한 사례도 있다. 경쟁 고왕이 극심할 무렵 나는 펜실베니아의 탄광지대에서 석탄 산업이 부진한 원인을 수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그 결과 석탄업자도 그 직원들도 싸구려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석탄업자는 생산설비 개발은 소홀히 한 채 무조건 싼 것만을 추구했고, 직원들은 자신을 싼 값에 팔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그 덕택에 석유회사는 굉장한 이익을 보았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어떤 결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관찰하면 당장에 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만한 행동을 한다. 어떤 결과든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나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팔아라. 재능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도 상품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 못지않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재능을 파는 사람이 재능 파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재능을 파는 사람들이 재능을 파는 방법과
규칙이 보통 상품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재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팔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재능을 파는 시대다. 재능의 현실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수입이다. 즉, 당신의 재능을 팔아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두뇌는 효과적으로 쓰기만 하면 사업에서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두뇌는 불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도난당할 우려도 없고 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우수한 두뇌에 의해 활용되지 않으면 모래 언덕과 마찬가지로 전혀 가치가 없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듯이 상품을 잘 팔려면 그 상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능을 파는 경우에도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결점을 올바르게 암으로써 그것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장점을 잘 알므로써 재능을 바르게 팔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재고 조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능을 파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은 자기 분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결점이 감소하고 장점이 증가해야 한다. 인간은 전진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혹은 후퇴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진하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자기 분석은 필요하다. 과연 전진이 있었는가? 만약 전진했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반대로 후퇴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백해진다. 재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령 미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분석은 연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결과에 밝혀진 문제점을 새해의 목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에 자기 분석을 위한 28가지의 질문을 대답해 보자. 엄격한 친구가 도와주면 훨씬 객관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올해의 목표는 달성했는가?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세워 1년 동안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를 밝히고 한 해를 전진해야 한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인가? 최대한 봉사했는가? 항상 협조한 자세로 일했는가? 하루하루 미루지 않는 분야인가? 성격 개선할 수 있는가? 어떤 점을 개선했는가? 계획대로 끝까지 끈기 있게 행동했는가? 어떤 경우도 확신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했는가? 가난, 비관, 질병, 실형, 고령, 죽음의 10가지 고통 중에서 어느 것에 구애받지 않았는가? 조심성이 너무 모자라지 않았는가? 타인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간대한 마음은 남의 잘못을 용서했는가? 어느 부분이 준 능력이 진부했는가? 무질서한 일이 없었는가?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타인의 존경받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였는가? 독단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적은 없었는가? 항상 정확한 분석에 따라 판단했는가? 시간 지출 시급 등이 모두 예상대로 관리되었는가? 시간 낭비한 적은 없었는가? 내년에는 좀 더 진지하게 전진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는가?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 생각되는가? 양심이 가책된 행동하는 건 없었는가? 양지 다랑 서비스를 시급 이상으로 제공했는가?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그랬다면 누구에게 그랬는가? 당신의 인지를 모집하는 입장이라면 당신 자신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하는 일에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완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으로 당신 재능을 살리기 위해 실천 계획을 만들어준 위에 거의 정리되었다. 유능한 리더는 되기 위해 11가지 조건을 실패하는 리더의 11가지 여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7가지 항목, 등 이제까지 당신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자기 재능을 완전히 살려 성공을 거두려면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새 출발하려는 사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 소중하고 신중히 팔아야 한다. 지금까지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재능을 파는 사람에게도 인재를 평가하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교훈의 인사부장이나 채용 담당자, 그 밖의 관리자, 영업자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이 가장되고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자기 분석을 위한 28가지 질문을 스스로 시험해보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의견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뱅이가 되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다. 돈은 붙잡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부를 좋아하는 여성은 필사적으로 쫓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가지고 힘차게 정치해야 한다. 부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남성이 여성을 바라는 에너지가 매우 흡사하다. 이 에너지가 부를 목표로 효과적으로 발휘했다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신념과 인내력, 계획성, 실천 등이 형성된다. 실제로 큰돈이 손에 들어올 때는 마치 홍수가 밀려온 것 같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에너지 흐름에서 기인한 결과다. 이를테면 큰 강의 흐름과 같다. 그러나 이 에너지의 흐름은 보통 강과 달라서 한쪽은 아래로 흐르고 다른 한쪽은 위로 역류한다. 그 흐르는 쪽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역류하는 쪽에 흐름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하고 부참해진다. 막대한 부를 쌓아올린 사람들은 모두 이 인생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봤을 것이다. 빈부의 갈림길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에 이르는 흐름을 타고 반대로 사물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흐름에 말려 들어간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는 부를 이루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당신이 가난한 쪽의 흐름을 타고 했다면 이 책은 당신이 다른 한쪽의 흐름을 타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열쇠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주의 깊게 습독하기 바란다.
단순히 통독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얻기 어렵다. 가난과 부는 가끔 그 위치가 바뀌곤 한다. 부가 가난을 내쫓아 버릴 때 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깊은 생각과 철저한 계획이다. 가난해지는 계획이 필요하다. 가난해지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다. 물론 누구의 협력도 필요 없다. 가난은 대담하고 냉하기 때문에 반대로 부는 소심하고 겁쟁이라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다.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라.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짜라. 당신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까지 몇 번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마음속에 담념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의 자신감은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